네, 안녕하십니까. 전기화 시대 스마트 그리드를 혁신하고 있는 기업 파일러니어 배승환입니다. 네,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기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기차 충전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렇게 증가하는 전력 설비에 따라서 사실상 전력망 말단에서 안정성 그리고 그 설비의 수익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용자로 하여금 그것들의 편의성 또한 확보하는 니즈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 전력망을 모니터링하고 연결된 전력 설비를 최적화하기 위해 이 스마트 미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미터는 기존 전력 단계와 달리 연결된 장비에서 흐르는 전력을 추적하고 거기에서 인사이트들을 도출해내는 장비입니다. 기존 이렇게 세 가지의 방식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관리가 되고 제어가 되게 됩니다. 기존 계량기와 동일하게 전력 계측 오차는 1% 이내로 진행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태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장비들의 그 진단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스마트 미터를 기존 충전기 회사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 미터는 충전기의 제조사나 종류에 상관없이 분전반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연결된 장비의 상태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한 충전소의 운영에 필요한 충전 빈도, 운영 횟수, 노후화 등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전력 파형 분석을 통해서 충전기가 알 수 없었던 고장이나 이상 상태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전력 사용 공간에서 발생되고 있었던 정기적 이슈들을 저희가 흔적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사전 징후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크나 스파크 진단과 같은 경우에는 한정 KDM과 실증을 하고 있고요. 또한 배터리 열폭주를 충전기단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을 시흥시 미래모빌리티 센터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셀 단위 모니터링은 성공적으로 완료한 상황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할 때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유틸리티, 이 충전기 관리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존의 CS가 접수가 되어야만 고장을 인지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출동이 되어야만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스마트 미터를 통해 장비의 원인과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충전기 회사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음으로써 이 충전소 전력 설비의 중단 시간을 단축해 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인력을 최적화할 수 있는 효과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성적으로 브랜드 가치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스마트 미터를 통해서 전력망을 모니터링하고 전력망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충전소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 멀티탭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는 충전소형 멀티탭을 제공하는데요. 일반적인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전력선 하나당 충전기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던 상황에서 멀티탭과 같은 충전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저희가 멀티탭 사용할 때 에어컨을 모든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전기차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사용하기에 권장을 드리고 스마트 미터가 그러한 전력망을 모니터링하고 제어를 함으로써 순차적으로 전력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비용으로도 4배 이상의 충전 접근면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높은 수익률 또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충전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습시키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충전기 수는 오늘 기준 48개의 충전소를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의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그 가치를 실증하고 있는 단계이며 현재 조달청 등록 모든 인증을 마무리하고 조달청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인력으로 구성된 연구 기반 스타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전력망에 대한 데이터를 취득하지만 충전기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를 학습하고 데이터 기반 회사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충전소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 통신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규모 가상 발전까지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다채널 사용 시 문제점이 전력 배분인데 어차피 뭐 들어가는 전력량은 똑같으니까 이거를 배분을 하려면 충전소하고 통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충전기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유지에 충전 코드를 꽂았을 때 그 전력 배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금 이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멀티탭형 충전기이고요. 지금 현재 이 스마트 미터와 충전기가 로컬 통신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충전기와 어떤 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좀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기존 충전기들은 대부분 국제 프로토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스마트 미터도 CSMS, 즉 충전기를 관리한 소프트웨어로서 국제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기준으로 제어 명령을 줄 수 있지만 현재 실증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충전사에서도 저희가 그쪽의 충전기를 다이렉트로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아직까지 저희에게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실시간 안전에 대한 니즈가 점차 강해진다면 저희가 조만간 그 제어권도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력 분배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순차적으로 분배를 하고 있고요. 그 분배 시스템은 이 단말기의 가격과 성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토터비로 만든 거는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정말 기본 단계 순차 충전을 제공하는 거고요. 이 단말기, 그러니까 충전사들이 제공하는 다른 충전기들이 붙여지면 뭐 로드 밸런싱, 다이나믹 로드 밸런싱 3kW, 3kW 이렇게 다양한 경우로 확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혹시 이 시장을 타겟으로 요 제품을 만드신 건가요? 저희는 지금 계량기 이후에 전력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계량기 말단, 전력망 말단을 관리하고자 이 스마트 미터를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이 전기차 충전 사업을 타겟을 했던 이유도 사실 이 전기차 충전 사업이 시작한 지도 별로 안 됐고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전력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전기차 충전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다중 충전하는 방식은 타겟 시장은 혹시 어디세요? 타겟 고객은 여기에. 저희는 저희 솔루션들을 모두 CPO 대상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앞서서 스마트 모니터링, 유지 보수를 위한 모니터링은 사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충전소는 아파트와 같은 장기간 주차하는 그 사용자들이 많은 공간을 타겟을 하는 것을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전기도 속도에 따라서 조금 다양한 충전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정차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아파트나 이제 건물단에서 사용하는 충전기 같은 경우는 속도에 문제가 없이 주차의 개념으로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저속의 충전기로도 충분한 가치를 제공을 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저런 초기 투자비가 결국은 고객한테 그냥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동의를 하실 곳들이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상업적으로 저걸 활용할 수 있는 데면은 주차면에 충전면을 늘어나는 게 좋을 텐데 네네네. 아파트 단지는 뭐 그냥 공짜 아니냐라는 의식이 되게 강해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애초에 이 솔루션조차도 지금 다 공짜입니다. 지금 전기차 충전기는 보조금에 의해서 다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일부만 아파트나 이제 일부 상업 건물에만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4대, 한 대의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으로 4대의 충전면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치가 생산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생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충전기 회사 입장에서는 이 한 대만 설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고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새벽 시간에는 이 충전기의 전력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르지 않고 전기가 있는 건데요. 저희는 새벽 시간에도 단말기간에 전력 공유를 통해서 첫 번째가 완충이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전력을 분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 부분까지도 저희가 개선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후 변화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 DAC 연구를 하고 있는 그리고 제작하고 있는 소브의 김규남 대표라고 합니다. 이 장표는 되게 많이 패밀리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엔 넷제로 미션을 달성을 하더라도 배출해놓은 이산화탄소는 포집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망가진 기후를 고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미션 테크놀로지의 중요성이 아주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솔리드 베이스드 DAC를 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저희가 해야만 하는 것을 우리만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자라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 DAC가 뭐 간단하게 포집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막상 따지고 보면 그 이산화탄소 배출 원들은 꽤나 많습니다. 포인트 소스부터 DAC까지 농도별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DAC가 어려운 이유는 결국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결국 400 ppm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산화탄소 선택적으로 포집을 할 수 있는 흡착제가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많은 양의 공기를 통과를 시켜야 일정 양의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메카니컬한 부분이 프로세스 디자인에 잘 하모니어스하게 연결이 되어야만 서스테이너블한 프로덕트 스토리지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이산화탄소 시장은 규제로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러피안 유니언 같은 기준을 보면 배출량은 약 4,100 메가톤인 반면에 허용량은 1,600 메가톤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나머지 ETS로 거래되는 에리어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약 8에서 10달러 per ton으로 거래가 된 반면에 2022년도에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도 볼 수 있고요. ETS 레비뉴 자체도 그와 동시에 오르는 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것은 DAC가 아니라 CCUS 즉 포인트 소스 캡처로 이루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DAC는 아직 마켓이 없는 상태이고요. DAC의 필요성이 점차 올라감에 따라 그리고 DAC의 난이도에 따라서 가격도 그에 따르게 높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첫 번째 주자는 아닙니다. DAC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나 캐나다 같은 곳에서 뭐 미리 선점한 기술들이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것에 비해 더 낮은 온도로 오퍼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낮은 전체적으로 리뉴어블 에너지로 오퍼레이션이 가능하고 그 리뉴어블 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로우 덴시티 에너지이고 가장 값싼 솔라 에너지로도 오퍼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경쟁력은 얼마나 낮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DAC를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겁니다. 앞서 선두 주자에 비해서 저희는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에너지로 이산화탄소 포집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 모든 프로세스를 옵티마이즈 시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인 톤당 95에서 200달러 선에서 포집이 가능합니다. 물론 코스트에서는 돈만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얼마나 많은 양의 포집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느냐도 있겠지만 저희는 전체적인 리뉴어블 에너지로 오퍼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드나 포슬 퓨얼을 사용했을 때 포집량보다 배출량이 많다는 역설도 저희는 오버컴을 할 수 있었고요. CO2 캡처는 약 두 가지 페이즈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를 공기에서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단계, 두 번째는 흡착한 이산화탄소를 탈착을 시켜서 따로 포집을 하고 흡착제를 다시 재생을 시켜주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과정에서 물질 전달 그리고 열 전달의 효율성에 따라서 소모되는 에너지 양이 결정이 되는데요. 저희는 저희 흡착제를 다공성 폴리머 파이버에 함침을 시켜서 전기화된 파이버 흡착제를 만들어서 자가 발열 가능 그리고 둘 다 이피션스를 잡음으로써 앞선 데이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TRL 4단계 하루에 약 1kg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단계에 있고요. 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 DAC의 모듈 자체는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 직렬 또는 병렬로 배터리처럼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케일업은 아주 용이합니다. 현재는 1kg 단계에 있지만 TRL 5단계 여기서부터 약 10배 정도 큰 스케일을 제작을 하면은 이때부터 모듈 자체 판매도 가능해지지만 모듈을 확장을 시킨다면 TRL 6에서 7단계까지 파일럿 플랜 또는 팩토리 스케일의 DAC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때부터 카본 크레딧으로 레비뉴 제너레이션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생성된 카본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B2C 또는 B2B 모델로 거래가 가능하고 이 시장에 따라서 그만큼 CC 스테크의 펀딩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도 비슷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카이스트와 사우디 아람코에서 전체적인 연구비 그리고 생산 비용을 지원받고 있고 컷에게 그리고 PCT 진입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 팀은 지금까지 3명이 있고요. 셋 다 박사 과정 또는 교수 임용 기간 동안 DAC에 아주 크게 매진을 한 상태입니다. 결국 첫 번째 장표에 제가 돌아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결국 기후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 그리고 배출하지 않는 기업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국내 최초로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기업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핵심은 차별화된 흡착제 기술에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흡착제는 저희가 아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포집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빨리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리고 이 흡착제가 그 서플라이 체인 안에 들어 있느냐, 이걸로 이제 그 바이애빌리티가 나뉘는 것 같은데요. 셋 다 모든 걸 기준에 충족을 하고 있고요. 흡착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앞서 있는 기업과 클라이막스가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만큼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구성은 얼마나 좋은가요? 저희가 수백 사이클 테스트 해본 결과 아직 계속 그 어브저션 캐패시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흡착량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클라임웍스가 진도가 많이 나갔다고는 하지만 1세대 DAC 기술들이 결국은 테크놀로지 패스상 도달할 수 있는 최저치의 캡처 코스트가 결국 100불 언더로 못 간다고 하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은데요. 그 지점에서 지금 보여주신 밴드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떤 가정들을 내재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론적인 으로 도달 가능한 캡처 코스트를 어떻게 가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저희가 그 가격 산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리거러스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흡착을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해서 그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얼마나 캡처 에피시가 나오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코스트가 얼마 나올지를 계산한 거고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막스나 카본 엔지니어링이나 뭐 에어룸 같은 세 기업이 지금 가장 활발하게 DAC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와서 쓰느냐가 가격을 가장 크게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클라이막스 같은 경우는 지오터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만큼 캡 코스트도 엄청 많이 들고요. 오퍼레이션 코스트 많이 드는 편인 것 같고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리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몇백 도 이상의 온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 리뉴얼 에너지로만 쓸 수 있는 에너지 덴시티 양을 넘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전체 과정에서 온도 자체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걸 다 해결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사람들이 리뉴얼 에너지 비싼 걸로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제일 싼 게 리뉴얼 에너지고 가장 싼 게 솔라 에너지입니다. 저희가 전기로만 100% 오퍼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고로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태양광 플랜트 옆에만 설치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00% 오퍼레이션 가능합니다. 반응시키기 위한 열은 온도가 낮더라도 가압이 훨씬 더 세거나 뭐 이럴 것 같은데 이건 어때요? 그 부분을 이제 어세스하지 않고 진행을 한다면 DAC는 사실 성공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엔 흡착제를 어떤 폼팩터로 제작을 해서 어떤 폼팩터를 디플로이 하느냐 이 과정이 무조건 지켜져야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는 충분히 한 거고요. 결국 압력 강화는 클라이막스 이 기존 DAC 시스템보다 낮습니다. 제가 DAC 영역을 아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결국은 저희의 고객은 저희 이제 흡착제 플러스 보이는 조 기계까지를 구매하는 분이 저희 메인 고객이 돼야 되는 건가요?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결국 DAC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구입하고 싶어 하시는 고객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farm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CO2가 어느 정도 로우 퀄리티 CO2라고 하죠. 그런 게 필요한 곳은 되게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모듈 자체로서 판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주로 타겟으로 삼고 있는 거는 이거 스케일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CO2 크레딧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시스템 그램빅스를 만들고 있는 팀 소버먼트의 대표 이윤지입니다. 저희는 충전 인프라 안전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들은 매년 30%씩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사고는 배터리 등의 이유로 내연기관차보다 3배 정도의 사고 피해액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관리도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실시한 점검에 따르면 전체 약 4% 정도가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이는 전기차 충전소 운영사의 사업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대부분의 현장 관리를 아웃소싱으로 맡기고 있어서 안전 점검과 빠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일어나면서 이런 아웃소싱에 대한 수요는 더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지난 8월 청라에서 일어난 화재같이 여러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전기차 포비아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많은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저희는 지능형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시스템 그램빅스를 제안합니다.
저희 솔루션은 전기차 충전소 운영사들의 현장에서의 니즈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기획을 할 때부터 여러 사업자들을 만나서 그 니즈들을 수합을 해왔고, 대표적인 예시로 현재는 충전소의 설치 위치와 형태에 따라 모두 다른 기준을 충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는 3가지로 이루어진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독자 개발한 휴대용 TDR 진단 장비를 중심으로 한 정기 설비 점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연구 및 운영을 해왔던 화재 조기 감지 및 알림 시스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 관리, 소모품 자동 구매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저희는 충전소 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이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유지 관리를 해주는 솔루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다음과 같은데요. 현재 전기차 사고의 절반 이상은 원인조차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하고자 합니다. 사실 현장의 데이터들은 지금 어떠한 데이터 비즈니스 하고 있는 회사들도 접근하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지능형 관제 시스템, 지금 운영사들이 갖고 있는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장의 데이터들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현재 독자 개발한 이 진단기 같은 경우에는 3스텝으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현장에서 있는 케이블이라던가 다양한 고장 데이터들을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PLC 모델 어댑터의 경우 향후 BMS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댑터입니다. 지난 올해부터 환경부는 이 PLC 모델이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에 이제 800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투입하면서 이걸로 모두 모델을 바꾸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32만 대 완성 충전기에는 이게 없어서 모두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는 어댑터 형식으로 이걸 붙여서 경제성뿐만이 아니라 환경 보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현장의 데이터와 배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는 실시간 사고 예측 및 리스크 수정을 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게 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솔루션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케이블의 모든 기계적 고장 유형별 진단 가능 여부를 이미 검증 완료한 상태이며 랩스케일을 넘어서 실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충전소 유지보수 시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BM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지보수 쪽으로는 현재 CPO 사업자들이 매년 들여가고 있는 비용의 절반 이하로 저희의 프라이싱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 BM 같은 경우에는 B2B 설치 및 유지보수 BM으로 시작을 하여서 데이터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험 및 중고차 업계와 현재 데이터 도입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충전소 업계에 높은 관심도를 바탕으로 내년 초 실증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양산을 이미 완료하였거나 운영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빠르게 접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주요 충전기 업계 등에서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팀은 지난 3년 동안 AI와 IoT를 이용해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했던 그 백그라운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운영 능력뿐만이 아니라 B2C, B2B, B2G 전 영역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산 유니버시티 사업을 통해서 전력 케이블 및 배터리 노화 진단의 세계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교수님과 만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솔루션 그램빅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5년 하반기 국내 CPO 시장에 침투하여 글로벌 전기차 리스크 관리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3개년 후 보수적 매출 추정 기준은 10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양한 BM을 통해 수익 구조 다각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기술을 기반으로 해결하여 EV 인프라 확장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 구성원 중에 이걸 개발하는 인력이 아까 잠깐 봤을 때 안 보이는데 네. 어느 분이 개발을 하시나요? 일단은 조혜찬 팀원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백그라운드 중에 양산을 여러 번 경험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런 제품 개발이나 이런 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더 드릴 텐데 1차 타겟 고객이 누군지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CPO 사업자인지 아니면 CPO 사업자 맞습니다. OEM 하는 곳들과 협업을 하는 건지. CPO 사업자예요? 네, CPO 사업자에 판매를 하고요. 저희 네. 파트너십으로 이제 수리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OEM 시장을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다. 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실제 이 러닝한 데이터를 얼마 정도 들고 계세요? 운영한 데이터요. 지금 현재는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랩 스케일에서 모두 검증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사실 실험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 사고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생각보다 데이터가 적어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놓은 상황이고, 실증 같은 경우에는 약 2회 정도 경험이 있고, 내년 초에 좀 더 본격적으로 CPU 사업자와 함께 현재 현장에서 좀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실제 전기차 관련된 사고가 충전기나 충전소 단에서의 문제보다는 배터리 단에서의 문제가 훨씬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CPO의 입장에서 고장 진단과 대응, 화재 대응은 가능할 테니까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는 요구하는 니즈가 실제 안전에 대한 니즈가 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맞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래서 안전관리 솔루션으로 나가신다고 하는 게 약간 저는 살짝 미스매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잘못된 건지 좀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BMS에서의 데이터를 그래서 가지고 와야 결국 안전관리단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BMS 그 데이터가 너무 자산이니까 그것을 열어줄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CPU 사업자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기호는 1번은 가격 경쟁력 때문이고요. 2번은 안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이제 사고들이 증가하면서 보험이라던가 책임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안전 설비 기준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제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사실 저희가 안전 점검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지만, 화재를 사실 방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절반 이상이 원인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CPU 사업자들의 그런 가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으로 현장의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걸 토대로 이제 여러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서 그걸 리스크 추정할 수 있는 AI를 완성하는 것이 사실 제일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질문 주셨던 게, 네, BMS 관련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네, 이거 그냥 띄워놓고, 첫 번째로는 이제 지난 화재 이후에 완성차 업계에서 제공을 하겠다라고 확약을 해둔 상태이긴 한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드웨어로 저희가 PLC 모뎀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으면 저희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술이 셀 단위의 데이터라기보다는 전체 큰 단에서의 VIT 같은 전반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있어도 진단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큰 단에서의 사고 여부라던가 사고 가능성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전방 산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최근에 저기 전기차 충전 시장이 좋지는 않아서 뭐 이런 정도 뭐 PLC 교체나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긴 하지만, 그쪽 입장에서는 이제 충전 사업자들이 데이터들을 저희한테 진짜 오픈하는 게 진짜 가능할까? BMS도 마찬가지고, 이게 저희한테 데이터가 솔직히 많이 올 수만 있으면 되게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보이는데, 이게 되게 첨예한 데이터라서 웬만하면은 잘 안 주려고 할 것 같아요. 저희는 결국은 여기에 뭐 관계사가 되던가 그렇지 않는 한은 데이터를 받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저희의 뭐 방안, 락인 요소 뭐가 또 있을까요? 사실 지금 유지 보수가 현장에 가보면 안 되고 있는 정도여서, 이제 사실 충전소 사업자들이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보다는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면 더 개방을 하겠다라는 이제 스탠스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사업자들을 만나서 실증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안전을 좀 더 강화해 주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기반해서 조금 더 안전성 확보해 주겠다 쪽으로 셀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를 어느 정도 오픈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사실 계속 조율을 해나가야 되는 요소이긴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안전에 특화된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 나가고 그런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탄소 감축을 발굴하는 뉴톤의 류광남입니다. 저희는 실시간 탄소 데이터 기반 국제 감축 사업을 돕는 디지털 MRV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들여서 만든 탄소 크레딧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세계 각지에서는 탄소 크레딧이 허상이다, 사기다, 쓸모가 없다라는 논란이 매우 많습니다. 바로 탄소 배출량의 측정, 보고, 검증이라는 MRV가 감축량을 허위로 산정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이 MRV를 디지털화하여서 투명성, 신뢰성, 효율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럼 디지털 MRV를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까요? 한국은 고배출 산업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국내에서 감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감축, 이트모라고 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고 기후 기술이 수출되어서 개발도상국에서 감축 활동을 하면 이를 상응 조정을 거쳐 일부 실적을 국내로 이전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는 NDC 감축 목표에도 기여되고 수익화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결국 이 과정에서 탄소 감축량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탄소 중립과 돈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도상국에서 국제 감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후기술 기반의 국내 사업자를 타깃팅하였습니다. 이들은 감축량 예상이 어렵다, 전문 지식이 없다, 탄소 데이터 관리가 어렵고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페인 포인트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국 정부와 온실가스 전문 공공기관이 해결해주면 참 좋겠지만 이들은 인력과 소통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뉴톤이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3가지 기술 기반, 인적 자원 기반, 네트워크 기반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실시간 탄소 데이터 관리, 감축량 모니터링, 크레딧 관리를 할 수 있는 디지털 MRV 솔루션. 두 번째는 사업기획, 감축 방법론 개발, 탄소 시장 전략을 제공하는 국제감축 탄소사업 컨설팅. 마지막으로는 개도국 정부와 현지 컨설팅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국 정부, 현지 근로자, 사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MRV 솔루션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해외 사업장에서 IoT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탄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다국어 지원을 통해서 현지 노동자들과 실시간 채팅하는 등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한 가지 기술이 아닌 다수의 기술, 한 곳의 국가가 아닌 다수의 국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범용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11월 말에 베트남 현지에서 연동 계획 중에 있고요. 또한 기후기술 특성을 반영한 AI 엔진 개발을 위해서 구글과 아시아개발은행의 아태평양 지속가능 혁신 프로젝트에도 2년 연속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자부와 국토부의 베트남, 방글라데시 대상 총 4건의 국제감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정부 예산 약 100억 원 그리고 10년간 2,500만 톤이라는 최대 감축량이 예상되는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베트남 자원환경부로부터 베트남 내 온실가스 레지스트리 구축이라는 LOI를 받아오는 등 새로운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MRV 시장은 민간 주도의 시장에서는 조금씩 등장하고 있지만 이보다 규모가 더 크고 안정적이고 높은 탄소 배출권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이트모 시장은 뉴톤이 빠르게 선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업체에 비해 AI와 데이터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컨설팅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케일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MRV 시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사업 초기에는 국내 국제감축 분야 약 6천억 원의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총 3가지로 첫 번째로는 디지털 MRV 솔루션의 설계, 구축 매출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탄소사업 컨설팅 매출, 그리고 탄소 크레딧 매출이 있습니다. 올해 약 2억 원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탄소 크레딧을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현금 흐름의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제감축 디지털 MRV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R&D 과정을 거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감축기술 직접 보유, 거래 시스템 활성화 전략을 통해 궁극적으로 감축 AI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저희 뉴톤은 탄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팀, 그리고 탄소 시장 전문적으로 개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팀, 그리고 해외 글로벌 팀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십도 견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정말 탄소 감축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축할 탄소가 없을 때까지 뉴톤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국제감축 프로젝트가 예. 그 다자간 프로젝트이고 그 구조 자체가 보통 굉장히 여러 이해관계자가 예, 그 참여하는 과정인데 그 안에 뉴톤의 솔루션이 쓰일 때 지불 구조나 어떤 식으로 레비뉴가 일어나는 스킴이 만들어지는지
일회성 레비뉴랑 이렇게 리커링 레비뉴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국제감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 예산이 일부 투입되고 민간 자본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뭐 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나 뭐 SK 등 대기업에서도 같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구조이고요. 그 구조 안에서 저희는 일단 뭐 예비 타당성 사업, 뭐 본타당성 투자 지원 사업에 따라서 조금 갈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MRV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먼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구축된 MRV를 보통 이 탄소 사업의 경우에는 보통 뭐 10년까지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저희가 그거를 구독하면서 운영하는 매출이 또 날 수 있고요. 또한 이거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전체에서 나오는 탄소 감축 실적을 정부가 투자한 만큼 반환을 하고 사업자가 갖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갖는 탄소 크레딧의 일부를 저희가 받아오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의 가격, 탄소 시장이 좋아짐에 따라서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면 저희 매출도 올라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MRV 솔루션을 쓸 것이고 그것에 얼마를 지출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은 누가 어떻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뉴턴이 영업을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은 정부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국제감축 사업 자체가 23년도부터 시작된 되게 초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계약을 했을 때부터 이 초기 시장에 대한 기준 같은 거를 조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파트너사와 얘기를 하면서 조율해 나갔고요. 저희가 만드는 가격 자체가 어떤 공통의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후의 계약을 실행할 때에 있어서는 이 기존의 것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자 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그 전체, 그러니까 어떤 MRV 솔루션을 쓸지를 기획을 하고 결정을 하나요? 예, 맞습니다. 수집하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시는지 하나? 그다음에 뉴턴의 경쟁력이 데이터 기술에 있는 건지 아니면 도메인 네트워크에 있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어펜딕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파트너사랑 같이 하고 있는 벽돌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뭐 전력 사용량이라던가 벽돌 생산량 그리고 이 기술에 사용되는 어떤 재료의 사용량 같은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벽돌 한 개당 탄소 감축이 얼마가 된다라는 산정식을 가지고 이 감축량을 총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술에서 다른 뭐 탄소 배출권 사업들보다 조금 더 투명적이게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CDM 방법론 문서들을 기존에 있었던 감축 사업에 대한 문서들을 대량으로 AI로 학습을 해서 새로운 감축 기술을 새로운 국가에 적용했을 때 뭐 감축량 예상이라던가 아니면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검증 보고서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 이거를 자동 작성해 주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트워크 쪽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전에 질문하신 거에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 이게 뭐 저희가 가진 장점이랑 실제로 이 NRV 솔루션을 선택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가이드라인이 뭐라고 일단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저희 솔루션을 포함해서 경쟁 솔루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선택의 가장 핵심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인가요? 아니면은 데이터의 축적과 뭐 연동 그런 쪽인지 어디가 메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데이터의 축적과 연동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MRV 시스템에서는 약간 관리자들이 엑셀에 일일이 데이터를 넣고 그거를 뭐 한글 문서로 바꿔서 보고하는 형식인데 저희는 그걸 디지털화한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현지 노동자들과 양국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 차원에서 이메일로 그냥 주고받고 하던 어떤 소통 능력도 좀 개선해 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농업 AI 로봇을 통한 자동 수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파머스 대표 이규하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24철 바쁜 벌을 보고 계신데요. 이 벌은 저희에게 맛있는 꿀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벌을 수분을 해줌으로써 우리 식량 생산을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수분철이 되면 이 많은 꽃들을 수분시켜줘야 되는데요. 사과 한 그루당 약 5,000개의 꽃이 피게 됩니다. 과수원은 굉장히 많은 꽃이 피게 되겠죠. 이 많은 꽃들을 이제 수분시켜주는 것은 꿀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꿀벌이 점차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요. 지금 100대의 주요 작물 중에서 71종이 이 꿀벌을 매개로 해서 식량을 수분시켜주고 있으며 지금 벌써 40%가 사라졌다는 학계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2035년까지는 꿀벌이 완전히 멸종될 수가 있는데요. 이 기후 위기에 저희는 꼭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벌에 의한 자연 수분이 있는데 이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며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하나씩 칠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사람의 인력이 점차 농촌의 줄어듦에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따라서 로봇에 의한 인공수분만이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네,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벌을 대신해서 인공수분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 솔루션 메타파머입니다. 이 로봇은 인공수분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 그리퍼와 다양한 꽃이 인식을 하고 수분 작업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봇이 수분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꽃이 인식을 하고 잡고서 벌이 진동하는 수에 따라 가지고 모방을 해가지고 꽃을 털어주게 됩니다. 사람이 50%의 수분 성공률에 비해서 70%로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메타파머스의 그리퍼 기술에 집중을 해주십시오. 저희 메타파머스는 이 그리퍼를 바꿔주기만 하면은 여러 가지 농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수분부터 딸기 수화, 그리고 앞으로는 잎을 제거하거나 꽃을 제거하는 적엽, 적화 같은 작업까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에서도 작물을 인식을 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추상 공간을 만들어서 장애물을 회피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기반해서 로봇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기능들을 작은 엣지 컴퓨터에 담아서 클라우드, 즉 인터넷이 필요 없는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보다 80% 저렴한 가격으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장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이 로봇을 저희 농장에 적용을 했을 때 벌을 사용할 수가 없는 수직 농장에서도 이 로봇을 사용할 수가 있으며 사람보다 더 뛰어난 성공률하고 더 오랜 시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매달 수분을 해야 되는 작물 중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딸기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오이, 가지, 토마토 등 여러 가지 작물로 쉽게 허들을 넘어갈 것입니다. 네, 저희는 이미 4군데의 농장에서 도입이 되거나 지금 판매가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런 대형 농장들을 위주로 해서 이 B2B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2026년도부터는 저희도 로봇을 설계해가지고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월 100만 원, 즉 노동자에 비해서 절반 정도 가격으로 이 로봇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시간 인공지능 기술과 그리고 로봇 그리퍼 기술을 통해서 식품 선별 기술이나 2차 가공 시장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네, 저희는 올해 로봇 파일럿 도입을 마쳤고요. 추가적으로 팁스와 로봇 산업 기술 개발 등 20여 원의 R&D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까지는 B2B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며 대형 농장 위주로 B2B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며 2026년도부터는 중소형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로봇 렌탈 서비스를 그 이후에는 식품 자동화 시장으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AI 로봇을 전공한 석박사 인력 4명이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저희는 실제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재배 인력과 그리고 글로벌 세빌즈 마케터와 함께하는 최고의 팀입니다. 네, 지금까지 로봇은 50년간 사람의 몸을 대체해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노동이 어려운 이유는 아직까지도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수작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메타파머스는 그런 농부의 수작업, 섬세한 손을 대체하는 그런 새 시장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퍼 기술이 핵심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리퍼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농작물에 사람은 두 손으로 농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손으로 하는 작업을 한 손으로 로봇은 한 손으로 해야 되니까 그 두 손을 한 손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설계를 했다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의료계에서 사용을 하는 이 줄을 당겨 가지고
다빈치 로봇처럼 줄을 당겨서 뭔가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 로봇 그리퍼에다가 저희 적용을 시킴으로써 농작물을 다치지 않고 섬세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어프로치가 사실 내구성이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수리 주기가 되게 짧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의료계 쪽에서 쓰는 그런 카트리지로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것들은 사실 내구성보다도 그 위생적인 측면에서 계속 바꿔주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 줄을 당겨가지고 하는 거에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현재 줄이 끊어지거나 그런 적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앞에 그리퍼를 교체해서 개별 작업들을 다 하실 수 있다고는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외에 있는 뭐 딸기 수확 로봇이나 그런 걸 봐도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것도 되게 난이도가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들을 빨리빨리 모을 수 있는지가 일단 좀 의문이고요. 제일 이제 좀 드는 생각은 일단 수분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수분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수분을 털고 다시 이제 암컷에 이제 찍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는 진짜 새나 벌과 같은 움직임을 하는 소형 로봇이 할 수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공간상으로나 여러 가지 이슈로 저희 로봇이 그 길 통로를 다니면서 위치를 파악하고 그 3절 아마 이제 뭐 디그리 6 정도 있는 걸로 로봇팔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효율이 진짜 맞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뭐 물론 소형 로봇이 저렇게까지 작업하는 게 난이도가 좀 있긴 있지만 궁극적으로 오히려 그런 모습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떠세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것이긴 한데요. 그 소형 로봇 드론 말씀하시는 거면 사실 드론은 굉장히 이제 배터리라는 명확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소형 드론은 3, 4분밖에 날지는 못하고요. 여러 그 수많은 꽃들을 다 수분시키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6축 로봇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로봇으로 저희가 설계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4축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하게 됐을 때에 비하면은 사람을 이렇게 수분을 시켜줘도 수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릅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이제 로봇은 그래도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그리고 그 수분을 시켜주는 방법도 암수라고 수술이 같이 나 있는 경우가 이제 딸기꽃, 참외꽃, 수박꽃은 같이 나 있어가지고 한 번에 털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뭐 키위꽃이나 백꽃, 사과꽃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를 모아놨다가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총으로 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충분히 로봇이 하기 간편한 방법이고요. 네, 저희가 지금 이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퍼머스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인데 저희의 최종적인 비전은 여러 가지 동작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작물에 다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처음 도입을 시킨 다음에 이 초보 농사꾼을 이제 고수로 만들어주게끔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로봇을 어떤 작물을 수확을 해라, 어떤 꽃을 수분을 시켜라 라고 명령을 내려주게 되면은 그 명령이 유효한 데이터로 쌓이게 되면서 이 로봇이 농장에게 최적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딸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수분하는 것도 중요한데 못나이 딸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인풋하고 그다음에 아웃풋 볼 때까지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농가주들을 설득하는 게 힘들 것 같은데 리퍼런스가 지금 몇 군데 정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해보신 곳, 자사농장 말고 진짜 돈을 받고 집행한 데가 있으신지. 네,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데가 2군데 정도가 있고요. 수분에 대해서 니즈가 있어서 그분 거기는 이제 수분 쪽으로 자동화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못난이 딸기 네.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수분은 되더라도.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의 비율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뭐 비교 데이터가 있으세요? 네, 그 아까 70%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성공과 그러니까 정상과 비율이 70%고 이제 수분은 되지만 못난이 비율이 한 30% 정도 되는 것이고요. 사람은 좀 더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납니다. 벌은 조금 더 성공률이 훨씬 더 높고요. 80% 정도 됩니다. 이게 결국은 그래서 다시 벌을 쓰세요. 예. 그래서 이거 설득하는 논리가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계속 벌이 죽어서 이거 계속 사오면서 쓰는 이유를
이걸로 하려고 하는데 경작해 보니까 못난이 비율이 많아졌네. 이거에 대한 테스트가 조금 더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식회사 인베랩 대표 신원엽입니다. 인베는 인베이전, 침략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자연의 침략자, 생태계 교란식물을 퇴치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생태계 교란식물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생태계 교란식물이 침입하면 90%의 자생식물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태계 교란식물을 퇴치하는 인베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농작물 수확 감소 알레르기 전염병 등으로 인해서 2021년에는 피해 규모가 423조 원, 연평균 성장률 15%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황소개구리, 블루길, 베스 등이 있지만 식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0.6%,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생태계 교란식물 17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래식물을 퇴치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매년 1,000억 원 이상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는 10년 만에 그 면적이 6배 증가, 축구장 2,300여만 개 분포하고 있고, 서울, 경기, 산림 내에서 외래종 분포가 25%, 그리고 충청도에서 생태계 교란식물 후보종이 300종에 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현재 밸류 체인이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없이 관리하다 보니까 재벌률이 증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거를 할 때에 종사자분들은 가시에 찔리거나 호흡기 질환에 노출이 됩니다. 또한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이 어려워 50% 이상의 대상지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솔루션은 생태계 교란식물 A to Z 통합 솔루션입니다. 탐지 당시에는 드론을 활용하여 정밀하게 찾아내고, 제거할 때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식물끼리 경쟁시켜서 제거를 시킵니다. 그 이후에 리포팅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는 생태보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은 드론을 활용해서 외래식물을 정밀하게 탐지하고 어떻게 퍼져나갈지 예측하고 진단하는 서비스입니다. 단순하게 드론을 촬영해서 분포를 파악하는 것에 비해서 타사에 대비 10%에서 15%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공간 개념을 대한식물에 가져옵니다. 대한식물은 외래식물과 경쟁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3,000개의 시드볼이 20분 만에 1헥타르에 파종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접근성 그리고 안정성 문제가 함께 해결되게 됩니다. 저희는 경쟁사 대비 현재 9개월 걸리는 제거 작업을 3개월 파종 서비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대응할 수가 있고, 공간적인 개념을 입히기 때문에 의사결정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나는 훼손지에서 드론 파종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드론 파종 이후에 단순 목본을 파종한 이후에 탄소 배출권과 연계하는 서비스로, 인베렉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뿐만 아니라 저희는 생물 다양성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시드볼을 파종하는 서비스입니다. 저는 정부와 기업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 현재 방제 그리고 생물학적 모니터링 비용에서 약 30%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 태화강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저희는 작업 인원, 비용, 그리고 재발률, 작업 기간에서 모두 고객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결과로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 니즈 대응이 필요한 포트폴리오사들에게 저희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올해 하나은행에서 투자 유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울산 태화강뿐만 아니라 서해에서 동해까지 약 8군데의 테스트베드를 보유하고 있고, B2B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 환경부, 그리고 B2B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과 같은 고객군이 있으며, 올해는 마이크로소프트 과제를 수주로 해서 공간적인 확장을 가져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B2G로서 매출이 약 70% 이나 내년부터 10%, 20% B2B로서 전환을 가져오고 있는 단계이고, 저희는 보다 스케일업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기반 서비스였다면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자연 산림에 대한 탄소 배출권, 생물 다양성 규제 대응 시장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팁스 디딤돌을 통해서 생태보건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도에는 NEP 인증을 통한 정부 지자체 진출, 그리고 캐나다, 호주, 미국과 같은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는 글로벌적인 생태보건을 저희가 선도하기 위해서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이런 SCI급 논문 12편을 게재한 바가 있고, 또한 연구개발팀에서는 그린바이오 그리고 머신러닝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략팀에서는 ESG, TNFD 기획 대응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그리고 기술적 확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양한 드론, 소재, 산림보건 스타트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사 측정 가능한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자연회복을 지원하는 생태보건 체인지 메이커 인베레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규모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현재 그 타겟하고 계시는 시장에서 지금 B2G 중심이고 B2B로 넘어가신다고 했는데 그 지불 가능 고객을 어떻게 디파인하고 계시고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최종 연도 보여주신 프로젝션에 이제 매출이 650억 원이라고 그 적고 계신데 그 지점에 도달할 때 시장이 어떤 식으로 그 변화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는지 시장에 대한 관점을 조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장 진입의 현실성이 있는 국내 시장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는 훼손지 시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훼손지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산불이 나거나 산사태가 나거나 교란식물이 발생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매년 국가에서는 7천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산사태가 대략 3천억, 그리고 산불이 3천억, 그리고 교란식물이 1천억 정도 됩니다. 다만 산불이 날 때 교란식물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건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산불이 났을 때 응급복구로 하기도 하고 항구복구도 합니다. 응급복구는 산사태가 위험이 있어서 빠르게 조경회사가 진입하는 곳이고, 항구복구는 좀 영구적으로 놔둬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대략 비율이 5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입하는 시장은 대략적으로 2천억 원 되는 시장이고, 저희가 차지할 수 있는 비용은 대략 20%에서 30%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TNFD라고 해가지고 자연자본을 관리해야 되는 생물단지 규제 대응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130개 회사가 가입을 했다면 1년 만에 500개 회사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증권사라던가 평가사에서 대응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에는 단순히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건까지 함께 했을 때 의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 기술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함께 해서 이 기술을 가지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를 메인 훼손지가 발생하는 타깃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1회 충전했을 때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이 팀의 경쟁력이 파종하는 그러니까 토종 시드에 있는지 아니면 검사에 있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현재 드론이 한번 비행할 때 날 수 있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 됩니다. 현실적인 충전 시간이고요. 저희가 이제 캐리할 수 있는 무게가 대략적으로 30kg에서 40kg 정도 됩니다. 시드볼이 하나가 2g 정도 되고, 저희가 안정적으로는 대략 3,000개 정도를 싣고 그 3,000개가 20분 동안 1헥타르, 그러니까 약 100만 미터 제곱 정도 되는 곳을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캐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생물 다양성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드 조합인 부분, 그리고 공간적인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시드를 뿌렸는지 알더라도 그 솔루션 자체가 평방미터당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간 개념을 가지고 어떤 식물의 조성을 심어야지 이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 외래 식물을 제거할 수 있는지의 솔루션이 경쟁사는 그걸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차별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좀 생소한 영역인 것 같긴 한데, 이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생태종 교란 식물을 완벽하게 없애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없애도 충분히 괜찮은 건가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평가를 통해서 이게 완벽하게 없어졌는지를 체크하는 것까지가 되게 중요한 사이클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약 감기와 좀 유사하다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처방을 내리고 나서 상태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효과가 났지만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른 솔루션을 진입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태보건 사업을 들어갈 때 대략적으로 3+2, 그래서 3년 또는 5년 정도의 단위로 좀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효과가 있는지 자체는 3개월이면 알 수 있으나, 그 추가적으로 얘가 생물 다양성이 조금 참조 생태라고 해서 저희가 본래로 돌아가야 되는 생태로 잘 가고 있는지를 평가 추적을 한 다음에 중간 솔루션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로 보면은 앞에 3개월에 저희가 네.
다수의 매출을 거기서 발생시키는 형태예요? 아니면 5년간에 걸쳐서 그냥 SI 플러스 SM 같이 메인터넌스 수익도 뒤에 많이 따라가야 되는 모델이에요? 어떤 건가요? 메인터넌스가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는 3개월이 파종 자체는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대해서 그런 메인터넌스 차원에서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새우 껍질로 남아시아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MFM의 대표 서영인입니다. 시작은 연 3만 명에 달하는 기후 난민이 발생하는 방글라데시의 쿨나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는 이유 바로 토양 염화 때문인데요. 토양 염화는 해수면 상승으로 토양의 염류가 집적되면서 작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UNFAO 선정 대표적인 식량안보 위기입니다. 한국의 서해안 농경지뿐만 아니라 지형이 낮은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러한 토양 염화가 심각해지면서 기후적 농법이 연 3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염화지수 4 이상을 넘어갈 경우 기존의 비료는 그 기능과 효과가 최대 80%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3, 4만 원에 달하는 작물 활성제를 활용할 경우엔 이렇게 헥타르당 투입 비용이 최대 100배 이상 높아지게 되면서 결국은 똑같은 딜레마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MFM은 해수면 상승으로 오히려 화랑을 겪고 있는 남아시아의 새우 산업 그리고 그곳에서 낭비되고 있는 풍부한 새우 껍질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MFM은 이 새우 껍질 속 키틴이라는 흡착 물질을 활용하여 염분을 격리시키는 생물 비료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새우 껍질 속에 있는 키틴을 열분해 공정을 통해 다공성 소재로 전환을 하는데요. 이 스펀지 형태의 다공성 소재로 전환함으로써 염분은 흡착하고 비료와 수분의 유실을 방지해주는 일종의 방파제가 되어주는 것이죠. 기존의 열분해 기술은 가격은 쌀지 몰라도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조와 사용에 있어서의 수많은 변수로 인해 그 효과가 불규칙했습니다. 저희 MFM은 현지 염화 토양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하며 염화 개량에 최적화된 소재를 정밀하게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설계를 바탕으로 다공성 소재의 가장 치명적인 변수 중 하나인 공극류를 마이크로 단위로 조절하면서 염화에 최적화된 개량 소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MFM은 실제로 현지 테스트를 했을 때 현지에 있는 어떤 유기농업 자재보다도 염화 저항력과 수확량에서 모두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단계로 줄인 공정, 50%가 넘는 수율, 30%가 높은 NPK 칼슘 함량과 높은 보조금 덕분에 저희 MFM은 가격과 친환경성 역시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실험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MFM은 이번 2024년 실제로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방글라데시의 토양 개량 시장에 진입해 본 바 있는데요. 실제로 현지 비료회사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제품 판매를 진행하고 가격과 현지 적합성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MFM은 스타트업으로서는 최초로 방글라데시의 염화 토양 데이터 구축과 대응 사업을 수주해내면서 현지에서는 최초로 해안 농경지에 해당하는 쿨나 지자체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치는 이미 검증이 되었고 또 검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덕분에 저희 MFM은 현지에서 약 4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하루 2톤의 생산이 가능한 공장과 5톤에 달하는 부산물 공급망까지 모두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던 4억 원의 규모 계약 중 1억 원이 먼저 체결되면서 올해 매출 목표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MFM은 1차적으로 농업자재 생산 기업의 데이터 기반의 염화 토양 개량 소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 개발 협력 기반의 실증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자체 소재 기반의 B2C 제품 진출로 최적화 소재 우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FM은 결코 방글라데시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 MFM은 최근 인도 캔드라파라에서 개발 협력 스타트업들에게는 꿈의 무대라고 불리는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솔루션의 선택이 되면서 인도에 대한 3억 원의 지원금과 그리고 베트남 현지에서도 메콩 델타 지역 진출을 위한 현지 농업회사와의 3억 원 규모의 계약을 각각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염화 토양이 가장 심각한 지역인 서해안 농경지, 특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MFM은 올해 성공적으로 매출 목표를 달성 완료하였고 이후에 내년에는 베트남과 인도의 글로벌 실증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시리즈 A 투자와 B2C 판매를 토대로 연매출 200억 원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남아시아를 넘어 토양 염화를 지배하는 글로벌 기후 농업 게임 체인저가 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을 준비해온 저는 대표 서영인이고요. 방글라데시 봉사활동 중 새우 껍질을 보고 시작했던 저희 팀은 이제는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주식회사 MFM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기창업자 트랙에 기후테크 기업으로서 출전하며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토양 요만을 해결할 방파제를 땅속에 심는 단 하나의 솔루션, 저희 MFM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우 껍질에 가공하는 방식에서의 레시피에 따라서 적용하는 토양들이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사실 레시피라고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그 소재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어떤 작물에 시비를 하는지, 어떤 토양 컨디션에 시비를 하는지, 혹은 얼마나 염분이 심한 토양의 컨디션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새우의 껍질 속에 있는 물리적 형태를 다르게 하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기술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변수가 공극률이기 때문에 그 공극률을 말씀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공정 과정에서 그 안에 미세한 공간들을 얼마나 만드느냐의 이슈인 건가요? 공간을 얼마나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공간의 모양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물성이라고 하죠. 그 물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까지도 다 포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물성들을 설계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또 그 설계 과정에서의 치명적인 변수 중에 하나가 현지 토양 데이터다라고 또 부연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지 토양에 대한 분석이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그거에 맞는 그 저희의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형태가 지금은 다 되어 있으신 상황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제조 비료도 그런 연구 테스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조 비료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차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게 비유를 들어보면 LG 파만농 같은 국내에서 정말 최고 권위를 달리는 농업 회사에서조차도 제초제와 같이 식물에 직접 시비하는 제품들은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비료와 같이 토양에 시비하는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수출하지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현지 토양 데이터에 맞춰져 있는 비료 제품이 어떤 엄청 좋은 기술을 쓰던 간에 이 제품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가성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나 혹은 그런 관행 농업에서는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방글라데시는 더더욱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은 스타트업이 어떻게 저런 사업을 수주해 나갔을까 했을 때는 뭐 첫 번째는 당연히 저의 영업력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추출 기술이 있다라는 점을 높게 평가받지 않았나라고 좀 자평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농업 서플라이 체인이 나라마다 굉장히 달라서 뭐 비료를 하신다라고 하면 비료가 판매되는 루트나 그 지불을 누가 하는가가 국가마다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사업 개발을 하시는데 어려움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 부분에 대한 계획, 그리고 국내 대비 해외 매출의 믹스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감사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나라별로 정부 다 다른데요. 저희가 같은 스타트업이 쉽게 말하면 주제를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이카와 같은 국내의 ODA 사업들을 껴서 들어가게 되면 현지 유통망에 가장 쉽게 진입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기술력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현지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을 선보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개발 협력 프로젝트들은 단순히 임팩트를 추구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현지 정부나 혹은 한국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 보증을 기반으로 현지 유통 판매처들을 만나게 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개발 협력 기반의 영업 전략을 토대로 해서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인도에서 전부 다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두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글라데시랑 베트남의 농업 자재 판매 시스템 자체는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하고 다르다고 하면 다른 것이 중앙 농협이 없는 지역 기반의 농협 체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찌됐든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클러스터와 농업을 담당하는 현지의 개발 협력 기구와는 굉장히 밀접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고,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또 코이카가 끼면서 다양한 영업 전략을 좀 펼쳐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비즈니스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현지 염화 토양 데이터
데이터들, 사실 염화 토양이라는 게 한국에서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이런 염화 토양을 얻으려면 남아시아의 적도 부근에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데이터를 빠르게 쌓아 온다면 국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양 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방호도료 테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르나팀의 대표 김혜성입니다. 저는 거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조선소 근처에 위치해 있고 매일매일 바다를 보게 되는 환경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등굣길마다 보았을 거제의 바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다들 푸른 바다를 머릿속에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던 바다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속 바다 표면 물질은 페인트 찌꺼기입니다. 조선소에서는 페인트를 칠하는 도장 작업과 페인트를 벗겨내는 그라인딩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페인트 찌꺼기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따개비가 선박 표면에 부착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개비는 선박 표면에 붙어 선박의 마찰 저항을 증가시키고 연료 소모량을 무려 40% 증가시킵니다. 배의 속도를 느려지게 만들기 때문에 따개비를 떼어내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페인트를 벗겨내고 다시 칠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하고요. 페인트 사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박업계는 따개비가 붙지 못하도록 TBT라는 유해 성분을 페인트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사회와 생태계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르나는 이 TBT가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페인트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호도료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를 위해 따개비가 부착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따개비는 접착물질을 희석시키는 바닷물을 밀어내기 위해 오일 성분의 액체를 분비한 뒤 페놀성 단백질 기반의 접착물질을 배출합니다. 이 접착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기본 솔루션으로 다음 요소들을 고려한 새로운 방호도료 테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테리는 해양 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방호도료로서 해양 박테리아에서 추출한 단백질 분해 요소를 이용해 따개비의 단백질 접착 성분을 직접 분해합니다. 방호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미끄러운 점액층 표피를 참고하여 천연 코팅의 기능을 하는 알긴산을 갈조류에 추출해 첨가하여 이중으로 코팅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테리는 단백질 분해 요소 활성과 적정 농도 검증 실험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향후 시제품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리는 대형 페인트 업체와 기술 협약을 체결하여 조선소 해운사를 대상으로 한 B2B 거래를 이루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테리는 해양 부산물을 이용한 타 제품 대비 10% 낮은 가격대로 초기 시장 진입을 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친환경 고품질로 그 트렌드가 전환되고 있는 방호도료 시장의 흐름에 따라 유해성이 없는 친환경 도료로서 시장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국내 1,034억의 국내 방호 페인트 시장을 초기 진입 시장으로 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 6.6%를 그리고 있는 13조 원의 세계 방호 페인트 및 코팅 시장을 최종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6년 제품 개발 완료 후 28년 대형 선박 누적 두척 거래 체결을 완료하고, 향후에는 해외 도료 박람회 등에 다수 참여하여 30년에는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환경생명을 전공으로 바이오 페인트 실현화 역량을 보유한 창업팀으로서 이화여대 중앙대 연구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품 생산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속 거제 정말 아름답죠? 이 거제가 더욱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나아가 바른 해양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바르나는 노력하겠습니다. 바르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매출 계획 한번 보여주셨는데, 예, 그 한 척당 그러면은 대략 한 5천만 원, 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혹시?
일단 이것 같은 경우에는 누적으로 저희가 합산하긴 했는데 네. 보통 한 척당 16억 정도의 페인트의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였고 이 중에서 방호도료 페인트는 기능성 페인트를 여러 겹 덧바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방호도료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계산해서 제시한 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적 매출을 이제 2030년에 단위가 원이에요. 네, 원입니다. 뭐 이렇게 한 5년 정도의 누적 매출이 6억이면 솔직히 아주 크지는 않은 시장으로 일단 보여져서 네, 근데 분명히 큰 시장으로 될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맞습니다. 논리를 보면은 네. 큰 시장인데 이제 매출 목표는 극보수로 잡으시긴 하셔서 네. 이렇게 보면 이거 진짜 사업성이 있을까라고 우려를 하실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나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게 판매되는 대상이 이 세척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배를 이제 청소하는 업을 하시는 분들이랑 계약을 하시거나 뭐 그런 쪽으로 일단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공업과 해운사를 대상으로 B2B 네. 거래를 체결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고 사실 이제 저희가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었던 게 이게 일단 조선소 해운사는 만약에 그 이제 통로를 좀 뚫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선박 거래 체결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서 일단 초기 5년은 좀 보수적으로 잡긴 했지만 향후에는 더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목표로 하시는 그 성능,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해 물질을 쓰지 않으면서도 따개비의 접착 물질을 없앨 수 있는 그 기술적 핵심은 어디서 오는 거고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가요?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생각을 했었던 게 이 따개비가 부착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다 솔루션이 없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이 따개비의 접착 물질을 제거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단계는 단백질 분해 요소와 알겐산을 혼합해서 그 실험실 단계에서는 연구를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제품 성능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제 연장선상에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이게 어차피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효소 베이스면 그래서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유통 기간. 네. 예, 그 다음에 몇 리터 정도 생산해 보셨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험실 단계에서는 저희가 잡았던 게 유효 수명이 38개월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생산 같은 경우에는 혼합해서 그 혼합물을 제작을 했던 과정이어서 약 1리터 가량 생산을 해봤습니다. 배 한 척 칠하려면 몇 리터 정도 필요해요? 16억 정도의 양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게 저희도 서칭을 해보면서 소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100리터 정도였고 그 다음에 대형 선박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공사를 위한 건물 신재생에너지 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써냅스 대표 손준혁입니다. 저는 학부생 때인 2018년도 추적식 태양광을 접하게 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여러 신재생에너지 관련 특허들을 낼 만큼 이 분야의 진심이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를 위해 그리고 후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다양한 글로벌 규제들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25년도 기준 신축 건축물의 약 25%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가 도입될 건축물은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건축주는 건물을 디자인해줄 건축 설계사와 공사를 해줄 건설 시공사를 컨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사는 친환경 컨설팅사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용량을 산출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친환경 컨설팅사는 공사비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 시공사는 공사에 들어가기 전 용량을 재산출하게 되고 신재생에너지 설계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제조사는 이에 맞게 신재생에너지 견적을 재산출하게 되죠. 이러한 프로세스는 용량 재산출, 신재생에너지 재견적, 재설계와 같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첫 번째 문제로는 친환경 컨설팅사의 낮은 비율 검토 신뢰도가 있습니다. 시공사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경험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용량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품 비교를 위한 객관적 지표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제조사들은 다들 본인들의 제품을 어필하기에 바쁩니다. 마지막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 설계가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비용이 오버스펙되거나 동일 비용 대비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건축물들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효용화하거나 최적화하는 역할은 현재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써냅스는 알고리즘 기반 비율 검토, 제품 데이터 통합 설계, 태양광 설계 자동화를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건설 시공사는 친환경 컨설팅사 및 다양한 제조사들에게 컨택할 필요 없이 써냅스만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신재생 에너지 견적 웹 서비스 썬플래너를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 간단한 인풋 대입만으로 법규와 비용을 모두 고려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산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시공사는 더 이상 제조사들에게 일일이 컨택할 필요 없이 제품 3D 모델링, 상세 스펙, 시공 사례 정보들이 포함된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3주가 걸렸던 태양광 설계를 써냅스의 태양광 자동 설계 알고리즘을 통해 30초 만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는 특허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궁극적으로 시공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디테일한 정보들이 포함된 명확한 견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프로덕트가 12월 개발 완료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주된 프로젝트는 10개가 넘어가며 총 신재생 공사비는 1,060억 원에 달합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썬플래너를 사용함으로써 견적에 도움을 받은 시공사들은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 도입 프로젝트에 써냅스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사비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저희는 내년 2.5조 원의 시장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확대에 따라 25년에서 30년 5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과 함께 저희는 내년 매출액 11.3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팀이 이제 건축 환경 분야와 신기술을 가장 트렌디하게 결합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이라고 자신합니다. 내년 저희 프로젝트 레퍼런스를 통한 데이터들로 해외 신재생 에너지 제품을 직접 조달할 계획이고요. 이후에 설계, 제품 조달, 시공 유지 관리를 모두 아우르는 신재생 에너지 토탈 솔루션 업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에 맞춰진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것인데요. 신재생 에너지에 맞춰진 건축물이란 다음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식물들은 환경에 맞춰 모습을 바꿔갑니다. 저는 기후위기에 맞춰 건축물들 또한 형태가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발전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형태로 건축물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건축물들을 신재생 에너지와 건축물 사이의 써냅스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건축주가 맞나요? 우선 저희의 타겟 고객은 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사로부터 저희가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공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공사를 위해 대금을 지급하는 턴키사로부터 또 공사비 커미션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시공사를 타겟으로 하는 것도 이제 건축주에게 더 낮은 공사비로 입찰이 되기 위해서 시공사는 신재생 에너지 공사비를 낮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견적을 제공하는 과정이 일종의 그 솔루션 안에서 여러 제조사, 신재생 에너지 제조사들이 입찰을 한 입찰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초기에 신재생 에너지 견적을 시공사가 내고 그거에 대해 건축주에게 입찰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공사의 초기 신재생 에너지 견적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경쟁 입찰의 프로세스가 솔루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시공사가 건축주가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경쟁 입찰이 진행이 되면은 저희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인 직접 신재생 에너지 공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공사에 참여를 하신다는 네네. 의미신가요? 그러면 실제 지금 견적 솔루션만을 하시는 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저희 웹 서비스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아까 그 설계 페이지는 실제로는 설계사무소에서 사용하실 때 저희가 뭐 재생에너지, 태양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면은 설계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서포트해 드리는 거고, 여기는 그때 필요한 제품군을 선택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선택한다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그러면은 프로덕트가 흐름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기존 친환경 컨설팅사로부터 좀 오버스펙된 용량들을 받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비용하고 법규를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용량을 간단한 인풋 대입만으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공사비 최적화나 발전량 최적화, ROI 최적화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고르게 되면은 이 항목에 맞는 저희가 태양광 설계 및 뭐 연료전지나 지열 설계를 함께 제공을 하고 그 견적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시공사를 위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초기에 건축 설계사로 타겟을 했었는데 건축 설계사분들은 견적을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진입하기가 시공사가 더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그 회사가 창출하시는 밸류에드는 어떤 부분인가요? 두 번째 이제 공사비 커미션 같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제조사들이 시공사로부터 경쟁 입찰이 들어가게 될 텐데 결국에 그들도 신재생에너지 견적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들 제조품을 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제 설계를 자동화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견적도 뽑아줄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커미션을 저희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버려지는 옷에서 지속 가능한 일상을 만드는 서클로 대표 김한국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의류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실제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버버리 의류 재고 소각 사태와 같은 의류 브랜드들의 소각 문제는 제가 환경기업인 SK 에코플랜트에서 근무하며 직접 겪었던 문제들입니다. 실제로 저는 특정 브랜드와 함께 재고를 자원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였지만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기술 및 파트너의 부재로 인해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10,000벌에 가까운 의류를 소각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정 몇몇 기업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매년 60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이 배출되고 있지만 재활용률은 단 10%에도 그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의류들은 자원화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의류에는 다양한 의류 부자재들이 부착되어 있고요. 또 여러 섬유 소재들의 복합적인 결합으로 인해서 이것을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은 상승되는 반면 기술적인 한계에서 오는 수작업의 한계로 인해 저품질의 저가의 재생 원료만 생산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기업들은 의류를 원료화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는 플라스틱 및 섬유 제조사들은 750억 원이라고 하는 손해를 감수하며 폐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패션 기업들은 매년 100억 원을 들여 폐의류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클로는 폐기물 자원화 기술을 통해 가치 사슬을 연결하고 지속 가능한 윈윈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서클로의 폐의류 재생 자원화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서클로는 머신러닝 기반의 의류 자동 선별 분류 기술인 CI 솔터, 그리고 의류 맞춤 절삭 기술인 CI 커터, 그리고 표적 섬유를 분리하는 CI 세퍼레이터를 통해서 고순도의 재생 원료를 생산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 CI 솔터는 RGB 비전을 활용해 의류들을 색상별로 먼저 선별하고 회전식 분류 장치를 통해 옷의 무게,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의류의 자원순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CI 커터는 폐의류 자원화에 최적화된 교차 절삭 기술을 통해 단추, 지퍼, 충전재 등과 같이 기존에 일일이 제거해야 했던 비효율을 없앱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화 공정에 꽂힌 CI 세퍼레이터입니다. 앞의 공정에서 이송되어 온 섬유, 비섬유들을 진동 및 회전 분리 기술을 이용하여 고순도의 재생 원료로 연속 생산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술적 해자를 통해서 기존 대비 60% 적은 인력으로 폐플라스틱에 건질 수 있는 수준의 고순도의 재생 원료를 생산해 약 200배의 탄소를 저감하는 자원순환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업 및 정부와 같은 폐의류 배출처들로부터 처리비를 받고 폐의류를 수거한 뒤
이를 재생 원료로 전환하여 플라스틱 및 섬유 제조사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처리비와 원료 판매라는 두 가지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를 뒷받침해줄 리사이클링 섬유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저희는 섬유 시장을 넘어 세계 리사이클링 플라스틱 시장으로 가치를 확대해 갈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저희는 국내 유일하게 폴리에스터 해중합 시설을 갖춘 SK케미컬과는 산업용 우레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그리고 세계 섬유 스판 섬유 1위 기업인 효성 TNC와는 패션 의류의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협력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프로젝트의 성공과 기술적 고도화를 바탕으로 해외로 빠르게 진출하여 단계적 성장은 물론 스케일업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부 기술의 적극적인 이전을 통해서 원료부터 재생 소재까지 밸류체인을 확장해 4년 내 규모 있는 사이저블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네, 이를 가능하게 할 저희 팀은 글로벌 환경 사업 경험과 풍부한 프로젝트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에 있어 가장 강력한 기후테크 팀임을 자신합니다. 네, 여러분, 서클로는 폐의류 재활용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그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고자 나아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와 함께하는 기업 서클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네. 어디까지 되어 있죠? 네, 일단은 지금 랩 스케일 수준은 끝났고요. 그것들을 기계로 만들기 전에 그 작은 규모에서의 점차 스케일을 늘려가면서 하는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공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계 제작이 가능한 사항이고, 그것들을 한 번에 연결해서 하는 것들은 연내에 저희가 의류를 받아와서 실험할 예정입니다. 처리 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은 해보셨어요? 네,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합성수지라고 하는 그런 플라스틱류와는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들이 뭐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에 반해서 의류들은 지금 8만 원, 7만 원까지도 내려가는 상황이 있고요.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발화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정을 돌렸을 때 네네네. 비용 계산을 해보셨는지. 비용 계산을 저희가 말씀드리자고 하면 사실은 이거에 저희가 사람이 처음에 들어가는 거 외에는 전부 다 기계들이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전기값이며 이런 게 있을 네, 거잖아요. 네. 그거에 네네. 대한 계산을 네. 해보셨는지. 그런 유틸리티 비용은 저희가 보통 매출의 0.8%에서 1% 사이로 잡습니다. 제가 환경기업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으로 유틸리티 비용을 잡았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비용으로 넣고 저희가 수익 모델을 돌려봤을 때 이익은 3년 내에 발생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잡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친환경으로 접근하시는데 처리하는데 전기를 엄청 많이 쓸 것 같아서.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약품을 사용하게 되면 폐수의 발생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처리하는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 저희처럼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그 순전히 기계로만 돌렸을 때는 말씀 주신 그런 전기처의 부분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많이들 나와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들을 같이 겸용으로 적용을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뭔가 그런 부분에서 또 추가적인 전력을 좀 수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저희는 직접 그 재활용품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는 거를 BM으로 일단 잡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의류를 재생 원료화해서 네. 화학적 재활용이나 기계적 재활용하는 기업에게 원료로 납품하는 것까지가 저희 비즈니스입니다. 그게 이제 앞서 질문하신 거랑 좀 연장선상인데, 수거하고 다시 납품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적용하게 되면 저희가 진짜 수익이 얼마나 남을까? 왜냐하면 이제 캐펙스 투자를 저희가 다 하고 수거단을 뭐 어떤 딴 데랑 파트너십을 하더라도 수거부터 로지스틱스 비용을 다 넣어서까지 저게 진짜 좋은 수익률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서 말씀드리는 네네네. 건데, 뭐 재활용 처리하시는 곳들을 보면은 솔직히 앞단은 없고 뒷단만 하시는 곳에서 앞단에 수거만 하는 곳들을 막 인수하거나 찾는 이유가 그 비용이 매스가 나오면 되는데 안 네네. 되니까 이제 초반엔 안 하시다가 매스가 나오는 곳을 막 찾아서 폐기 처분하는 것들 인수해서 폐기물 처리만 하는 걸 집중하시는 것에 좀 네. 효율을 하시는 건데, 저희도 약간 이제 그런 고민이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BM상으로. 네네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저희는 그런 재활용하는 곳에 의류 쪽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저희가 납품하고 오히려 그런 모델이 수익성으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하거든요. 네, 기존의 환경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기술이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기존에 있는 재활용 산업들은 굉장히 낙후된 산업이고 인건 위주, 그러니까 즉 간의 수공업 수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수작업을 줄이고 자동화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만나본 여러 기업들처럼 패션 기업들 자체적으로도 정말 이것을 자원순환하고 싶어하는 많은 역량과 의지를 갖추고 싶어 하는데요. 그 부분에 저희가 파트너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사실 영업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많은 지금 우리 기업들이 저희에게 미팅 혹은 관심을 표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그 재활용 산업들처럼 열심히 영업을 하거나 어떤 뭐 그 물류 최적화를 통해서 그 수익을 상승시키다기보다는 많은 물량에서 저희가 자동화를 통한, 그리고 그것들을 최대한 많은 원료화하는 거, 그러니까 뭐 60%, 70%까지 회수하는 부분에 저희는 집중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고요. 그것들을 원료로 판매했을 때 저는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 그 재생 원료로 마지막에 생산하시는 것은 화학적 리사이클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일단 저희 지금 비즈니스 모델은요. 네. 저희가 기계적인 재활용을 통해서 원료화 단계까지만 하고요. 그거를 블락화 형태한 다음에 화학적 재활용 기업한테 공급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판매하시는 형태가 소재가 뭔가요? 네, 요거는 지금 예시를 보여드리기 이렇게 한 거고요. 요거를 블락 형태로 만들거나 혹은 칩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재활용 공정에 투입하게 되는 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탄소규제 고위험군 선박의 항해를 돕는 카본싱스팀 대표 신예진입니다. 현재 해운 산업이 배출하는 CO2는 약 10억 톤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3%를 차지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따라서 매년 CO2 배출량을 심사하여 탄소규제 고위험군에 해당될 경우 막대한 탄소세를 부담하거나 선박 운항 자체가 아예 제한되어 버리는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런 탄소 배출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지만 국내 해운사들은 규제를 미충족해 선박 운항 자체가 제한되어 버리고 있는 선박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이런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선상 CO2 포집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포집한 CO2를 처리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단순히 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임시적인 대응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CO2 저감 및 활용 기술이 필요하며 저희 팀은 이런 탄소 규제 고위험군 선박을 위한 맞춤형 CO2 저감 장치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전기화학 기술과 광촉매 기술을 활용하여 적층형 구조로 부피를 최소화하였으며 광촉매를 이용해서 CO2를 유용한 연료 물질로 전환합니다. 이때 광촉매를 활용한 필터 장치에 대해서는 특허 등록까지 완료된 상황이고 실제 설치 규모는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소형화되어 있어 기존 대비 설치 비용을 최대 3분의 1까지 절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인 스크러버의 공정에 결합을 하여서 CO2를 포집한 후 포집한 고순도의 CO2를 촉매제로 보내 유용한 연료물질인 개미산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술 개발 단계 같은 경우에는 랩실 차원에서 검증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수님의 연구 결과로 따지면 CO2를 가스상 포집도 100%에 달하는 상황이고 현재 해양과학연구소 기술원에서 연구 제안을 받아 실질적으로 선박 적용 가능성과 사업성을 적극적으로 논의 중인 단계입니다. 또한 저희는 해운업계 종사자를 실제 인터뷰한 결과 즉각적으로 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높은 CO2 포집률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특히나 기존 선에도 적용 가능한 소형화된 CO2 저감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인터뷰를 바탕으로 CO2 저감 장치 도입에 대한 적극성이 높은 국내 해운사를 초기에 타겟팅하여 초기 목표 시장으로는 환경 규제가 가장 높은 EU 국가 내 대형 컨테이너선 대상으로 초기 시장을 확보하고자 하며 사실상 저희 기술 자체는 CO2가 배출되는 모든 산업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상 CCUS 기술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전 산업군의 CCUS 기술까지 확장해 나가고자 하며 설치 면적 대비 높은 CO2 포집률과 폐소가 발생되지 않아 높은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OCCS 기술 적용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자 합니다. 저희 수익 모델은 조선해양기술 서비스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저감 장비의 경우 위탁 생산을 맡기고 해운사 판매 건당 수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때 필터 교체 비용 수익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원 또한 확보가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는 25년 상반기까지는 선박 최적화를 목표로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자 하며 현재 파나시아라고 하는 선박 기술 서비스 업체와 업체 측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임원 측과 지금 지속적으로 미팅을 통해서 여러 자문과 컨택 포인트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해운업계 쪽으로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25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현장 검증 및 시장 진입과 마케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내 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시장으로 중소, 중견 해운사부터 최종적으로는 EU 규제 내 해운사 1% 확보를 목표로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자 하며 저희 팀은 이런 장치 설계 및 기획 그리고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팀원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현재 이화여대 화학과의 김진은 교수님께 자문을 받고 있으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핵심 기술인 CO2 전환율에서 세계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침 발표 당일인 오늘 SK 계열 해운사 선박과 해당 본 기술의 실제 사업화 가능성 미팅 중에 계십니다. 따라서 실제로 선박업계에 본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희 또한 실제 예상보다 사업화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해운업계의 지속 가능한 항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카봉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촉매를 쓰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촉매가 효율이 시간 지나서 이제 떨어질 거잖아요. 그거는 가역 가능한 반응이에요? 네, 저희가 그래서 보통 재생탑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확보 중인 상황은 저희가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가스상으로 필터를 교체하는 것이지만은 현재 당장에 도입하는 거는 이거를 모든 공정을 셀로화해서 용매제를 계속 바꾸거나 주요 물질인 니켈이나 구리제를 다시 산소를 주입하여서 피독을 막는 것을 목표로 지금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촉매는 계속 갈아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만 저희 촉매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효율이 35,000 TON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는 배기가스 차량 배기가스 촉매랑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10,000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35,000이라는 효율은 매우 높은 효율이며 이 필터 교체 주기만 고려를 했을 때도 약 6개월 정도 주기로만 갈아주면 됩니다.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암인계 대비해서 경쟁력이 뭐죠? 암인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규모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스크러빙을 쓰기 때문에 높이 자체만 비교를 해도 6m부터 최대 8m까지 매우 높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에는 높이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데 높이가 높은 설치를 올릴 경우에 선박이 기울어서 사실상 실질적인 효율도도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스크러빙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촉매를 이용해서 탄소만 포집을 하여서 이로 활용해 낮은 높이로 선상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선에도 안정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우위점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대당 설치 비용이 10억대 정도 되나요? 네, 10억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교체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예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도면은 이게 뭐 작은 배들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뭔가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작업들을 한다는 게 가능한 케이스인가요? 네, 그래서 필터 교체 자체 아예 새롭게 교체하는 게 6개월이고 주기적으로 저희는 방금 질문에서도 대답드렸듯이 산화제를 주입을 하거나 아니면 산소를 뿌려서 지속적으로 주 원소의 피독을 방지하는 그런 공정들을 사용하고 있고 산소 주입 같은 경우에는 기존적으로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비 자체는 혹시 수명이 어느 정도로 지금 저희가 봐야 돼요? 필터만 계속 교체하면은 반영구인가요? 사실상 다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플랜트 최적화를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수명을 말씀드릴 수기는 힘들겠지만 평균적으로 이런 선박 부품 설비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년 정도의 수명을 가져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10억 정도의 레트로핏하는 캐펙스를 투입을 하면 그 의사결정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회수를 하기까지의 기간이라든가 카본 크레딧이 어느 정도의 그 상쇄를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가정이나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일단 현재 선박에 이런 탄소 규제가 적용된 것이 이번 연도 상반기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런 탄소 크레딧이나 그런 것들이 변화할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미터당 50kg 정도의 탄소 배출량으로 감안을 했을 때 저희는 현재 14,000 TON이라고 하는 촉매 한 개당 14,000번의 반응을 하여서 CO2를 저감할 수 있는
해당 목표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저감을 하면 10억 그 레트로핏 캐펙스가 상세가 된다. 네, 저희는 라는 그런 것으로 얘기죠.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상에서의 포집이라든가 이런 그 솔루션들을 하려고 하는 경쟁사들이 제법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경쟁사들에 대한 그 파악과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가장 선도적으로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파나시아인데 그쪽에 계속적으로 유통을 하시는 기업분과 미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주요 매출이나 그쪽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도 그보다 좀 더 비용을 절감하고 높은 단위 면적당 높은 효율을 내는 것으로 기술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투게더의 장가연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폐각을 활용한 DAC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 또 폐기물 같이 다양한 환경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후에 CBAM 같은 탄소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CBAM 적용 대상인 철강 산업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철강 산업은 24%로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차지하면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나 수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기존 공정 설비를 바꾸는 등 다양한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접 탄소 감축 같은 경우는 조 단위의 기술적 재정적 부담이 존재하고 또 타 국가에 비해 부족한 지원금으로 인해 무역 장벽을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탄소 크레딧과 같은 간접 탄소 감축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방치되고 있는 폐각을 활용하여 친환경 탄소 흡수제를 제작해 대기 중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는 DAC 기술로 탄소 크레딧을 기업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즉 저희 코투게더는 폐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업의 간접 탄소 감축을 해결하는 폐각을 활용한 DAC 기술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전체적인 솔루션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폐각을 수급한 이후 900도에서 소각을 하게 되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산화칼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산화칼슘이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탄산칼슘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탄소 크레딧과 제품 생산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DAC와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간단한 설치와 심플한 외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폐각 발생량의 0.02%만으로 기존 DAC 시설의 34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한테 5,300만 달러를 투자받은 DAC 기업 에어룸과도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이 에어룸과 저희는 이제 흡수한 탄소를 탄산칼슘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흡수한 탄소를 저장할 대규모의 지하 저장소가 필요하지 않으며 또 탄소를 흡수하는 석회석을 채굴이 아닌 폐각으로 흡수해 더 친환경적입니다. 그리고 에어룸보다 무려 700도나 더 낮은 소성 온도로 가동되기 때문에 저희 코투게더는 폐각으로 탄소를 흡수해 대규모 지하 저장소 없이도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도 저희가 더 경제적인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타 기업 같은 경우는 탄소 포집 톤당 약 $1,000 정도 소모가 되지만 저희는 효율적인 공정을 통해서 $250 정도로 매우 경제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토대로 저희의 1차적인 목표는 방치되고 있는 폐가 23만 톤 중 6천 톤을 먼저 확보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 2,100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 크레딧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지자체와 국가에게서 폐각을 처리하는 비용을 투자받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폐각을 활용한 DAC 기술을 통해 확보한 크레딧을 중개소와 최종 구매자, 거래소에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초기에 확보한 2,100톤의 탄소 크레딧을 국내 철강 산업을 시작으로 하여 6,208억 원 규모의 국내 자발적 탄소 시장과 2.5조 원 규모의 글로벌 자발적 탄소 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국내 굴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남도에서 국내 최초의 DAC 공장을 먼저 설립하여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한국표준협회와 또 베라와 같은 여러 단체를 통해서 탄소 크레딧을 인정받고 기업들에게 탄소 크레딧을 판매하는 식으로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즉 저희는 2030년까지 기술 확보와 그리고 기술 개발과 자본 확보를 통해서 2,100톤의 탄소 크레딧을 먼저 확보할 예정이고 이를 판매함을 통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탄소 감축 부담을 낮추고 또 해외 시장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4명의 팀원들이 함께하고 있고 또 정상엽 건설공학과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전문성을 갖고 있는 2명의 자문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또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서 코투게더가 탄생하였는데요. 벌어지는 폐각을 자원화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혁신적으로 저감하여 탄소 중립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코투게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술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런데 그 수거된 폐각을 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의 작업을 해야 완성품이라고 해야 아무튼 이제 판매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폐각이 아까 마지막에 보셨던 사진 굉장히 예쁜 사진을 가져왔었는데 사실 이상한 여러 가지 잔여물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폐각을 그냥 소각을 한다고 해서 바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그 폐각을 수급해서 전처리하는 것을 통해서 탄소 흡수제로 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폐각을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통해 전처리를 하게 된 후에 이제 900도에서 소각을 하는 식으로 가능합니다. 저거는 이미 공개된 그냥 기술인가요? 아니요, 저희 정상혁 교수님께서 갖고 계시고 있던 강물 탄산화 기술을 저희가 활용해가지고 만든 자체적인 기술이고요. 특허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소각 과정을 거치면서 칼슘, 산화칼슘을 만드는 과정이 저희 핵심 기술인 거죠.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걸 가로 형태로 분말 형태로 나온 것들이 네. 그 아까 공기 중에서? 설비에 그냥 이제 네, 계속 납품돼 있으면 거기서 CO2를 그냥 흡착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방식인 거고요. 그래서 폐각을 통해서 소각을 해서 만들어진 저 산화칼슘을 그냥 일반적인 대기 중에 흩뿌려 놓는 것만으로도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만의 자체적이고 또 특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럼 저게 랩단에서까지는 다 테스트가 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26년, 27년이 되어야 저희가 상용화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성비 이슈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저희가 랩스케일 내부에서는 이제 해가지고 폐각 1톤당 한 350kg 정도 이산화탄소 흡수된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대기적인 상태에서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좀 더 기술이 개발 가능하다고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개발 좀 더 통해 가지고 특허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탄소 크레딧을 인정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2027년 이후부터 이제 저희가 상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모델은 저 산화칼슘 자체를 판매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DAC 그 설비 자체를 만드시는 걸 상정하고 계신 건가요? 폐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받는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산화칼슘을 통해서 탄소를 흡수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얻는 탄소 크레딧을 이제 중개소와 최종 거래소 그리고 최종 구매자와 거래소한테 판매하는 식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이 병행돼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탄소 크레딧 판매를 한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DAC 설비를 운영하신다는 걸 그렇습니다. 상정하고 계시는 네. 거죠. 그 톤당 포집 비용 페이지가 아까 있었는데 그 톤당 포집 비용 페이지에서 250불은 어떤 가정인가요? 저게 설비의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포집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어떤 가정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포소집 비용을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전기 비용만 먼저 계산을 했을 때 약 122달러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전기 비용 말고도 저희가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폐각을 수급하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걸 소송하는 과정에서 전기 비용이 있겠죠. 그리고 탄소 크레딧을 인정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종합을 했을 때 종합을 해서 이제 250달러 정도가 예상이 되는 과정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탄소 톤당 흡수 비용이 이제 250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게 좀 더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최소로 했을 때 일반적인 조건상에서도 폐각 1톤당 350kg가 흡수가 가능한 상황인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좀 더 고도화를 하게 된다면 이 비용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에어룸이 600에서 1000불을 포집 비용이라고 상정할 때와 이게 동일선상의 가정 아래서 이루어진 데이터의 비교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질문이었습니다. 에어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용을 직접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00에서 1000달러 정도 소모된다는 것도 사실 전문가들이 예측을 한 상인 건데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 에어룸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공정 자체가 저희는 폐각을 통해서 탄소 흡수대를 하지만 석회석을 채굴 통해서 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고 또 소성을 1600도에 달하는 온도에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대규모 저장소까지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종합했을 때 최소 600달러 이상 정도가 소모된다는 거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채굴 필요 없습니다. 대규모 저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소성 온도도 700도나 낮은 900도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종합해보면 당연히 에어룸보다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낮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250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부산물로 나오는 탄산칼슘은 버려요? 아닙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저희가 나름 실험을 해보았을 때 이 탄산칼슘이 굉장히 고순도로 나와서 저희가 조금 놀랐었는데요. 이 탄산칼슘도 일반적으로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업계에서도 사실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탄산칼슘도 사실 판매하는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발표에서 이제 포함을 하기에는 너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양화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건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에너지 많이 들어가서 습식으로 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예. 근데 결국은 탄산칼슘을 팔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퀄리티 때문에 못 팔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못 팔게 되면 이게 지구를 위하는 일인가라는 퀘스천이 또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가 탄산칼슘은 사실 판매가 충분히 될 거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게 만약 판매가 안 된다면 폐기물로 만들게 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가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고순도였고 나는 판매할 수 있는 99%까지 저희가 아직은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좀 더 검증을 해서 후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